1999년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법원 경매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IMF 외환위기가 핥히고 간 자리에서 매일 수십 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똑, 똑, 똑.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소리였지요. 한쪽 구석에는 42세의 남자 박정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 굳은 어깨. 그의 앞에는 감정가 2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23평, 시작가 1억 5천입니다. 경매사가 외쳤습니다. 손들이 들렸습니다. 1억 6천, 1억 7천, 1억 8천. 낙찰입니다. 그 순간 망치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박정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포동 아파트 804호의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짧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불빛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은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요. 식탁 위에는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딸 수진의 방엔 풀리지 않은 머리끈 하나와 찢어진 교복 치맛자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지만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요. 그날 이후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씨는 1957년생 42살이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23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내 김영희 씨와 딸 지민 양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성실한 가장이었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에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이었고 은행 대출 6천만 원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었지요. 매달 80만 원씩 상환하며 살았지만 빠듯해도 행복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퇴근 후 거실에서 가족과 식사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집 가진 사람이지. 그 말에 아내는 웃었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시절 그들의 미래는 분명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중견 무역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입사 15년 차, 월급은 280만 원이었고 보너스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회사는 동남아 수출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상사들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1995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아내는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장도 멀지 않았네요. 박정우 씨는 그저 조용히 웃었지요. 그에게 부장은 꿈이자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그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그 단어가 처음엔 뉴스 속 한 줄이었지요.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지요. 그건 곧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1998년 1월 회사는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전 직원의 30%가 감원 대상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정우 씨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명예퇴직, 위로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퇴근길,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겨울 강물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그날 이후 박정우 씨는 매일 이력서를 냈습니다. 100군데를 넣었지만 연락은 3군데뿐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는 늘 같은 말이 들렸지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급여는 150만 원 정도 괜찮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합격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요. 대출, 관리비, 딸의 학원비,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6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우 고객님, 이번 달 이자가 연체되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은행원은 냉정했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절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는 사람을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낙인이었지요. 7월 아내가 동네 슈퍼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정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요. 딸 지민 양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지요. 아빠 백수래요. 그녀는 울면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꼭 다시 일 구할게. 괜찮아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빨간 봉투였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진짜 경매로 넘어가요? 박정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11월 감정평가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23평, 남양, 10년차. 감정가는 2억 4천 정도 됩니다. 그 말이 던져졌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12월 초 딸은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면 나 전학 가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내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12월 13일 밤 경매 전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의 초침만 째깍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내일 경매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죠. 어디서요? 어떻게요? 지민이는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날 자정, 그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는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지요. 그는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피운 담배였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처럼 그의 삶도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말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지요. 그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박정우 씨 부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3층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표정은 모두 같았습니다. 굳어 있거나 텅 비어 있거나. 한쪽 벽에 중년 여자가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지요.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의 절망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의 법원 경매장은 그런 곳이었지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대기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하세요. 직원의 무표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갔지요. 박정우 부부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경매장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형광등은 눈이 시리게 빛났고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단상 위엔 50대 남성 경매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지요. 누군가의 집을 팔고 또 다음 집을 팔았습니다. 그에게 이건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끝이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맨 뒤줄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가웠지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매사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기계 같았습니다. 하나씩 물건이 호명되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빌라. 누군가의 삶이 숫자로 팔려 나가고 있었지요. 다음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23평 804호입니다. 박정우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채무자 박정우, 감정가 2억 4천만 원. 최저 입찰가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물건 설명을 읽듯 차분했지요. 하지만 박정우 씨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그의 7년이었고 딸이 자란 집이었으며 가족이 웃었던 공간이었지요. 입찰 시작하겠습니다. 손들이 올랐습니다. 1억 5천, 1억 6천, 1억 7천. 박정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귀로는 모든 숫자가 들렸습니다. 1억 8천 마지막입니다. 더 없습니까? 경매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초간의 침묵, 그리고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똑, 1억 8천만 원, 낙찰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7년의 시간이 1분 만에 사라졌지요. 낙찰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경매사는 다음 물건을 불렀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지만 박정우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부부는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렸고 박정우 씨가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오후 3시 법원을 나섰습니다. 겨울의 바람은 매서웠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거리엔 캐럴이 흘러나왔고 백화점 앞엔 트리가 반짝였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3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반포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었습니다. 그 길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지요. 지민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이사 간다고 해야겠죠? 그래야지. 짧은 대화만 남았습니다. 오후 4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804호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밝은 목소리였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민아. 박정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경매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낙찰됐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 가요? 그래. 언제요? 빨라야 다음 달이죠. 한 달?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올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었지만 누구도 맛을 느끼지 못했지요. 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괜찮아요. 짧은 대화 뒤엔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밤 10시. 박정우 씨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지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추워요. 들어와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정. 집은 조용했습니다. 딸의 방에선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가 들렸고 안방에선 아내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만 째깍거렸지요. 모두 깨어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새벽 5시. 박정우 씨는 일어났습니다. 잠을 잔 건지 뜬 눈으로 밤을 샌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120만 원. 그 돈도 봉투 속에 넣었습니다. 집 안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식탁, 소파, 신발장, 모든 것이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누가 올 것처럼 말이죠. 아침 7시 딸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학교 가니? 네. 밥은?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 아빠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그가 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지요. 아내도 슈퍼로 나섰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였습니다. 오전 9시. 박정우 씨는 집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주방, 딸의 방,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딸의 책상 위엔 교과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벽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 감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지요. 수첩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양복, 단정한 넥타이.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셨습니다. 오전 10시.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804호, 그의 집이었지요.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지요. 수첩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글씨, 감사했습니다.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안방, 베란다,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스문의 시간이 지나야 실종으로 접수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밤, 아내와 딸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문이 열리길, 그가 돌아오길. 하지만 새벽이 왔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이 물었습니다. 804호, 어제 이사 갔어요? 아내는 놀랐습니다. 네? 아니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짐도 가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돈돼 있었지요. 아내는 천천히 식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수첩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와 딸은 집을 떠났습니다. 가방 하나씩만 들고. 집은 정리되어 있었고 문은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정우 가족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1999년 12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초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903호에 사는 최명숙 씨였습니다. 804호가 이상해요. 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제부터요. 담당 순경 김태수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반포동 아파트 8층 804호 앞이었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계신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현관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구두 한 켤레, 여자 단화 2켤레,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말이죠.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모든 곳이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도 되어 있고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마저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 양복,
여자 코트, 그리고 교복. 여행을 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엔 화장품이 그대로였고 책상 위엔 교과서가 그대로였지요. 냉장고 안엔 반찬까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형사 이철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실종자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가장, 아내, 그리고 딸. 나이는요? 가장 42세, 아내 39세, 딸은 14세 중학생입니다. 가족 단위 실종이라 요즘 많죠. 1999년 말 이런 사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IMF 이후 가족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빚 때문이었지요. 새 삶을 찾아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너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첩의 마지막 한 줄, 감사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요? 오후 4시 이웃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903호 최명숙 씨는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용했어요. 원래도 조용한 집인데 요즘은 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15일 아침이요. 딸아이가 학교 가는 거 봤어요. 그날 밤 누군가 짐을 옮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밤 10시쯤 트럭이 왔다고요. 하지만 번호판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증언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박정우 씨는 몇 달 전 직장을 잃은 듯했습니다. 아내는 슈퍼에서 일했고 딸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모두 평범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던 가족이었지요. 12월 20일 학교를 방문한 형사는 박지민 학생의 담임을 만났습니다. 최근 좀 우울해 보였어요. 한 번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14살 소녀가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춘기의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날 밤 10시 7분 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 2명이 박스를 들고 트럭에 짐을 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떠났습니다.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금 15만 원만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도주라고 보기엔 너무 깔끔했습니다. 범죄라고 보기엔 증거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경매 낙찰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요? 다 그런 거죠. 빚 갚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낙찰자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1999년 12월 31일 그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계획적 도주 추정, 범죄 혐의점 없음, 미제 사건으로 분류. 804호는 그렇게 닫혔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왔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박정우 가족의 흔적은 페인트 아래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모든 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파트를 지날 때면 어딘가 말하지 못한 순결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만 남았습니다. 1999 실종 -89점, 박정우 외 2명, 미제 사건.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도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1999년 12월 29일입니다. 지역신문 서초타임즈 오면 하단에 아주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포동 가족 3명 실종, 경제적 어려움 추정. 불과 8줄짜리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없었지요. 지난 15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서 박모 씨 42 가족이 실종됐다. 박 씨는 최근 실직 상태였으며 지난 14일 자택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발적 가출로 보고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죄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이죠. 기사는 지면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IMF 극복 특가, 새해 특별 분양이라는 광고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죠. 중앙 일간지는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 말 서울에서만 가족 단위 실종이 한 달에 20건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0건이 넘었지요. 박정우 가족은 그저 그중 하나였습니다. 언론은 더 자극적인 사건을 찾았습니다. 살인, 방화, 강도. 실종은 기사 한 줄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도망간 가족 이야기는 너무 흔했습니다. 또 하는 반응뿐이었지요. 동네 슈퍼 앞에서도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804호 들었어? 응. 밤에 나갔다며? 불쌍하긴 하지. 근데 요즘 그런 집 많잖아. 작년에 602호도 그랬고. 그러게. IMF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동정은 있었지만 깊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벅찼지요. 남의 불행까지 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잊혔습니다. 새로운 실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804호 장기 미거주, 관리비 연체, 연락 요망. 2주 뒤 공고는 떼어졌습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관리소장은 말했습니다.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빈 집은 채워야죠. 학교에서도 짧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2학년 3반 박지민 학생이 전학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웅성거렸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잊혔습니다. 책상에는 새 이름표가 붙었고 박지민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반포동 실종 가족 아시는 분? 댓글 3개가 달렸습니다. 요즘 많아요. 빚 때문이래요. 불쌍하긴 한데 뭐. 조회수는 47이었습니다. 사흘 뒤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서버 용량 때문이었지요. 2000년 1월 1일 새해 특집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IMF 2년 달라진 풍경. 신용불량자 300만 명 시대. 가정해체 급증. 이혼율 사상 최고. 수많은 통계와 숫자들이 지면을 채웠지만 그 어디에도 박정우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숫자 하나였습니다. 실종 가족 1200건. 그 속에 하나일 뿐이었지요. 방송은 IMF 극복 캠페인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 힘을 합쳐요. 하지만 박정우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지요. 시청자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밝은 이야기만 골랐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업가, 재기에 성공한 가장, 실패한 사람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2000년 2월 경찰청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실종 신고 2만 3천 건. 그중 가족 단위 실종은 약 1200건이었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찾은 경우는요? 약 30%입니다. 나머지는 미제입니다. 그 대답은 신문 3면에 조그맣게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지요.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 가장의 실직은 가족의 실종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존재 자체가 지워진다. 논문은 학술지에 실렸지만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 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민이의 친구들은 2학년이 되었지요. 지민이 소식 들었어? 아니. 너는? 나도 몰라. 전화도 안 돼. 그 대화는 곧 사라졌습니다. 새 친구가 들어왔고 새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사람을 잊게 만들었지요. 2000년 말 이영사는 여전히 그 가족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서랍 속 미제 파일을 꺼내보다가 박정우 가족 어디 갔을까?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추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단서도 예산도 사람도 없었지요. 파일은 결국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수백 개의 미제 사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먼지가 쌓였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언론도 사회도 이웃도 모두 잊었습니다. 박정우 가족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기억에서, 기록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남은 건
파일 한 권뿐이었습니다. 1999 실종 -89점. 박정우 외 2명. 그리고 언젠가 그것마저 폐기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2000년 1월입니다. 804호에 새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IMF를 극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 집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어요. 좋은 집이에요.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벽지는 새 것이었고 장판도 반짝였지요.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습니다. 와, 여기 좋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인가? 그렇게 넘겼지요. 며칠 뒤 아내도 들었습니다. 여보, 누가 노크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문을 열었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거실 벽을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집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지요. 5월, 부부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나도 느꼈어요. 그들은 반년 만에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입주자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밤마다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돌았지요. 804호는 뭔가 있다더라. 2002년 60대 노부부가 이사했습니다. 귀신 같은 건 안 믿어. 그들은 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말했지요. 이 집에는 슬픔이 남아 있어요. 느껴져요. 할아버지는 웃었지만 그도 알았습니다. 공기가 무겁다는 걸 말입니다. 2005년 박지민의 친구들은 21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취직하고 어른이 되었지요. 가끔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민이 기억나? 응.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그 애, 어떻게 됐을까? 몰라.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삶은 모두에게 바빴습니다. 2007년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년 된 낡은 건물이었지요. 804호는 그 사이에도 입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2010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903호 최명숙 씨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703호 박영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505호 김순자 씨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정우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요. 2012년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벽을 부쉈고 804호는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되었지요. 거실도 안방도 딸의 방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흔적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2014년 새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이름은 반포 센트럴 파크였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꾸며졌고 엘리베이터는 최신형이었지요. 새 입주자들은 과거를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기 학군 좋죠? 네, 그래서 샀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옛 804호 자리에는 1204호가 생겼습니다. 층수도 구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 셋과 함께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롭고 행복했지요. 재건축이 모든 걸 덮었습니다. 2015년 형사 이철수가 정년을 맞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9 실종 -89점. 박정우 가족이었습니다. 결국 못 찾았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일은 서랍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018년 20년이 흘렀습니다. 박지민의 친구들은 34살이 되었지요. SNS에서 동창 모임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3반 동창 찾아요. 모임 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민이 기억나? 응. 근데 소식은 모르겠어. 살고 있겠지 뭐.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집에 머물던 한 여자가 졸업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 교복 입은 박지민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어디 있니?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반포 센트럴 파크의 집값은 20억을 넘었습니다. 중개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젊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 아파트요. 재건축된 거예요. 그 전의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관리사무소 창고에서 낡은 명부가 발견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입주자 명단. 직원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804호 박정우. 그는 아무 감정 없이 서류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폐기 대상이었지요. 트럭은 그것을 싣고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타올랐고 종이는 재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재를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경찰서의 기록도 디지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실종 파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1999 실종 -89. 그 파일은 스캔되지 못했습니다. 창고 구석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2025년, 26년이 지났습니다. 박정우는 68세, 아내는 65세, 딸은 4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반포동에는 새로운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030세대입니다. 그들에게 IMF는 역사책 속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대요? 응, 우리 부모님도 고생하셨대.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1204호. 아이 셋이 뛰어노는 집입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지요. 그들은 모릅니다. 이 땅 아래, 콘크리트 아래, 어딘가에 804호의 기억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이 깊어지면 바람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것들. 착각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그 밤의 흔적이, 그 집의 기억이. 시간은 모든 걸 지웠습니다. 건물도, 기록도, 사람들의 기억도요. 하지만 어딘가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땅속 깊이 바람의 울림 속에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이야기로 그것이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누군가 다시 기억할 때까지 말이죠. 2020년 8월입니다. 서울 마포의 작은 다큐멘터리 제작사 진실의 문. PD 강민지 씨는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IMF 실종자들 지워진 이름들이었지요. 그녀는 경찰청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수만 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중 가족 단위 실종 사건만 따로 뽑았습니다. 73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9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가족 3명 실종. 박정우 가족이었지요. 강 PD는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딱 한 건이 나왔습니다. 서초타임즈 1999년 12월 29일자 8줄짜리 기사였습니다. 이게 전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서초경찰서를 찾았습니다. 1999년 사건 파일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이었지요. 20년 전이라 창고를 뒤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먼지투성이지만 남아있더군요. 파일은 누렇게 바랬습니다. 사진 한 장, 박정우, 김영희, 그리고 박지민.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어디로 간 걸까? 9월, 강 PD는 반포동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말했습니다. 재건축하면서 자료 다 폐기됐어요. 과거는 그렇게 사라진 것이지요.
그녀는 옛 이웃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903호 최명숙, 703호 박영수, 505호 김순자. 하지만 한 사람은 부산으로,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9월 18일 강 PD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최명숙 씨는 이제 75이었지요. 804호 기억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 집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밤에 이삿짐 트럭이 왔어요. 근데 낮엔 멀쩡했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 주에 낯선 남자도 봤어요. 박정우 씨랑 복도에서 얘기하던 사람. 평범했는데 왠지 기억에 남아요. 강 PD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법원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박정우 아파트 경매. 낙찰가는 1억 8천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2000년 3월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의 빌라. 낙찰자 이름은 박정윤. 주민번호는 1957년생. 박정우와 같은 해 출생이었지요. 이건 동명이인일까? 그녀는 등기부를 떼어 비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동일인 가능성 75%. 강 PD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이름을 바꾼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10월 강 PD는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도 이미 재건축됐습니다. 공인중개사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박정윤, 기억납니다. 2000년에 가족이랑 이사 왔어요. 조용했어요. 근데 1년쯤 뒤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경찰 D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1년 10월 인천 부평. 박정윤 가족 실종. 박정우와 나이가 같았고 주소도 같았습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사라졌습니다. 10월 15일 강 PD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박정우 가족 목격. 2001년 충남 아산에 이상한 가족이 이사 왔어요. 아버지는 김 씨, 어머니는 이 씨, 딸은 박 씨였어요. 성은 달랐지만 너무 닮았어요. 그녀는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족은 3년쯤 살았어요. 조용했죠. 다들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2004년에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강 PD는 아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제보자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더니 손을 떨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딸, 박지민이라고 했죠? 우리 딸 또래였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슬퍼 보였어요. 친구도 안 사귀고 늘 혼자였어요. 강 PD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에도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익산, 2007년 경주. 이름만 바뀐 실종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수, 이동욱, 모두 박정우의 나이와 일치했지요. 그들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숨어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필적도 DNA도 시료도 없었지요. 그들의 흔적은 매번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단서를 삼켜버렸습니다. 2021년 다큐멘터리 제작은 중단되었습니다. 투자자는 말했습니다. 추측으로는 방송 못해요. 증거가 약해요. 강 PD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박정우 가족을 찾습니다. 영상은 8만 회가 조회됐습니다. 댓글은 300개가 넘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이름 바꾼 거 맞는 듯. 하지만 확실한 제보는 없었지요. 그녀는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박지민 씨, 지금 47세. 어디에 계신가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2023년 봄 마지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18년 강릉 카페에서 40대 초반 여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네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대요. 강 PD는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바뀌었고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들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네요. 다만 유튜브 채널의 마지막 문장은 남았습니다. 박지민 씨,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 주세요. 비밀은 지켜드리겠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겠지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혹은 세상 그 어디에도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궁은 지금도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 아래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 파크 아파트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엔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하고 젊은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여기 학군 정말 좋죠? 네. 그래서 이사 왔어요. 평화롭고 밝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1999년 12월 15일 세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6년이란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리 코리아가 2024년 11월에 올린 영상 1999년 사라진 가족 박정우 일가의 미스터리는 조회수 12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지요. 이거 진짜 무섭다. IMF 시대의 비극이다. 이름을 바꿔가며 숨어 살았다면 소름이네요. 지금도 살아있을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행방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 Unresolved Mysteries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The Disappeared Family of 반포동 26 years later.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이건 너무 슬프다. 정부는 무엇을 했나? IMF, 당시 한국에서 이런 일이 흔했단 말인가? 한 사용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2019년에 부산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 40대 초반쯤 카페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너무 슬픈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진은 없었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 중인 이는 박준혁 형사입니다. 그는 2022년부터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1999 실종 -89점, 박정우 외 2명. 박 형사는 가끔 그 파일을 꺼내봅니다. 26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AI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1999년 박지민의 사진을 입력했습니다. 40세가 된 얼굴을 예측해 전국 CCTV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매칭률은 8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박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옛 이웃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903호 최명숙 씨는 2023년 요양병원에서 별세했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804호 그 가족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505호 김순자 씨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십니다. 2025년 4월 한 다큐 제작진이 찾아갔습니다. 804호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슬펐어요. 그냥 슬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억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박지민의 중학교 동창들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졸업 23주년 동창회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민이 이름 들어본 사람 있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없고 인스타에도 없더라. 결혼해서 이름 바꾼 거 아닐까? 그때 한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꿈에서 지민이를 봤어. 교복을 입은 채 울고 있었어. 왜 울어? 하니까 집에 못 가. 그러더라. 순간 분위기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잔을 들었습니다. 지민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그 말에 모두 잔을 부딪혔지요. 온라인 커뮤니티 실종자 찾기 프로젝트에도 박정우 가족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는 2024년 3월. 새로운 제보 없음. 수사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댓글을 달았습니다.
살아있을 거예요. 아니야. 1999년에 이미 딸은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두 추측뿐이었지요. 2025년 5월 17일 한 여자가 서초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박정우 사건 담당자 계신가요? 박 형사가 맞이했습니다. 저 박정우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회사 동료였어요.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그 사람이 준 편지예요.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유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어디론가 떠났거나 정말 사라졌거나 지민이에게 미안하고 영희에게도 미안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짧은 편지였지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천천히 봉투를 덮었습니다. 이건 귀중한 기록입니다. 이 편지는 곧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26년 전 실종 가족의 마지막 편지. 너무 슬프다. IMF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방송사들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KBS 추적 60분 사라진 집, 26년의 침묵, MBC PD 수첩 이름을 버린 사람들. 하지만 결정적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SNS에는 해시태그 운동이 번졌습니다. 샵박정우를 찾습니다. 샵박지민 어디 있나요? 샵IMF 실종자를 기억하자.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한 이야기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박지민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온라인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민 씨, 생일 축하해요. 어디 계신가요? 돌아오세요.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볼 리는 없었습니다. 그 여름 사건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뉴스로 바빴습니다. 박정우 가족은 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히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조용히 살아 있었지요. 박준혁 형사는 파일을 닫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넣었지만 자물쇠는 잠그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전화가 올 겁니다. 저 박지민입니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지요. 그들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시절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을 뿐이지요. 1999년 12월 15일 밤, 박정우 가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경매가가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몰았고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박정우는 박정윤이 되었고 다시 김영수가 되었으며 결국 이름 없는 누군가로 남게 되었지요. 그 모든 것은 단 하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딸 지민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지쳐서 한 번쯤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IMF는 숫자를 남겼습니다. 실종자 2만 3천 명, 그중 가족 단위 1200건이었지요. 하지만 그 통계 속엔 박정우의 눈물도, 김영희의 한숨도, 지민이의 교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6세의 남자, 63세의 여자, 그리고 40세의 딸. 서로를 부르는 이름은 바뀌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순간 우리 또한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이, 흔적 없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